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민법 공부를 시작을 해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교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니까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아마 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작년도 시험에서도 2015년도 시험에서도 교재에서 벗어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신다면 분명히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만들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것만 공부하시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어떤 한 부분이 끝나면 대표 예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숙지 상태나 이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문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문제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끝까지 학습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교재 28페이지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닌데 왜 넣느냐?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29페이지부터만 시험 범위지만 그 민법의 내용이 일종의 뭐죠? 기초로서 알아두었으면 하는 뜻에서 넣었기 때문에요. 강의를 안 해드려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겠죠.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정도의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 뭘 외우고 뭘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9페이지부터 시험범위라는 거, 29페이지부터 수업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1페이지부터 28페이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29페이지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뭐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죠?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등장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 개념은 쉽게 접근하는 게 좋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존재들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꼭 머리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죠? 혼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러한 의사 능력이 없으면 결여가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려운 말은 없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 여기가 결여되면 뭐죠? 의사 무능력자인데 이 사람이 행위를 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첫째,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 수면 중인 자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더라도 저는 자연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다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아, 젖먹이 어린아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살 먹은 꼬마이다 그러면 그 꼬마애도 자연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한 살 먹은 꼬마애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겠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 뭐가 되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취자. 술 이빨에 처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굴러다녀요. 막 짐승 같은 놈이라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다만 만취자인 사람이 의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겠죠. 많은 예들이 있겠죠. 뭐 정신병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유아가 의사 무능력자인데 도대체 얘는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애다 라고 하면은 7살 꼬마애가 만약에 똘똘하면 천재면 걔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7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꼭 있을까요? 좀 그 친구가 좀 띨띨하면 좀 맛이 갔으면 뭐가요?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또 얼마나 술을 먹어야 만취자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전 또 뭐라 그러겠어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겠죠. 왜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저처럼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뭐 한 소주 반 병만 먹어도 뭐죠? 만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술을 잘 드시는 분이라면 소주 3병을 먹어도 5병을 먹어도 만취자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뭐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고 하고요. 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한 능력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 중에 가장 명확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 수면 중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의사 무능력자라는 개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만취자나 유아를 떠오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또 이게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 무능력자면 누굴 생각하시고요? 자빠져 자고 있는 수면 중인 사람을 생각하셔서 접근하신다면 애매할 것도 없고 확실하게 문제도 풀고 책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형화, 정형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19세 미만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다 무조건 뭐죠?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직 19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2번째,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면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개념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피한정후견인이고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째,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선고가 있는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 피성년 후견인도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종의 이제 뭐죠?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셔서 정리하시고 우리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 해가지고 29페이지에 챕터 4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권리 변동이 나옵니다. 1절 권리 변동 일반론 해가지고 권리 변동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의의가 나와요. 교재는 여기까지 드러나서 꼼꼼히 보시는데 뭐 설명드릴 건 없어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죠? 권리의 변동이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가 뭐죠?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30페이지 오시면 권리 발생해가지고 이제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에서 내용이 나오죠. 자, 민법을 또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면 교재 예들이 나와요. 근데 예들이 나오면 이제 예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거를 막 외우시거든요. 외워봤자 뭐 의미는 없고요. 또 안 외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러한 예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숙지가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념만 정확하게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우, 민법이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렵나요?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민법 용어가 어렵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나온 건데 우리가 보통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의미로 쓰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 절대적 소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소멸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라는 말도 뭐 우리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원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이게 되는데 법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란 뜻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요. 상대라는 말이 나오면 뭐죠?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적 발생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게 뭐죠? 상대적 발생인 거죠. 자, 예를 하나만 들고 이 하나 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소유권을 갖는데 누가 가진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절대적 발생을 다른 말로는 처음으로 갖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원시 취득이란 말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요 갑이요. 요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새롭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새롭게 소유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을의 입장에서만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요 소유권인 권리가 발생한 것은 이미 언제 발생한 거냐면 갑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발생한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 상대적 발생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종의 용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승계 취득을 또 가만 보면은 가번해 가지고 이전적 승계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교재에 나오는 예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뭐예요? 승계취득인데 그 권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승계 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구권리자인 갑의 권리는 뭐하게 되겠어요? 소멸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무슨 승계가 되는 거죠?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이 건물을 판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었다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승계취득인 거죠. 다만 차이점은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느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설정적 승계다, 이전적 승계라는 말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하고 계시지 않나요? 전세권을 이전한다고는 안 합니다. 전세권을 뭐 한다 그래요? 설정한다고 하죠. 저당권을 이전해 준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저당권을 뭐 한다고요? 설정해 준다라고 하지 않나요? 임차권을 이전해 준다는 말은 안 해요. 임차권을 뭐 해준다 그래요? 설정해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설정해 준다라는 말을 쓸 때는 다 뭐예요? 내 권리는 소멸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들이 다 뭐예요? 설정적 승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려움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나번해 가지고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나와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죠. 그 중에서 특정된 권리만 넘겨주면 뭐예요? 특정 승계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싹 넘겨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괄 승계라고 하거든요. 자,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뭐 소유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친권도 있고 뭐 가족권도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 권리 A라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받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돌아가셨고 을이 갑의 아들이어서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A 권리에 대한 소유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가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얘들 외울 필요 없더랬죠. 그 다음 2번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오는데 주체 변경은 특별한 건 없죠. 자 보시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소유권의 주체가 원래는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주체 변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와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나번 내용의 변경이 나오고 답은 작용의 변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않지만 가끔 나옵니다. 일단 먼저 정리해드리면 내용의 변경을요. 일단 둘로 나눕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입니다. 가끔 나오는 부분이고요. 가끔 나오면 좀 잘 틀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읽어보시면 또 뭔 말인가 싶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변경되는 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양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만 변경되는 게 뭐죠? 양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고요. 양도 바뀌지 않아요. 다만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자, 질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약적 변경이 뭔가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양만 바뀌는 거예요. 작용의 변경은 뭔가요?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뭐만요?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질적 변경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권리가 변경된다는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거셨어요?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 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 다시 말하면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은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다워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그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약속한 날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애원도 해보고 안 해주면 결국 갑은 을에게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을 안 주는 바람에 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다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겠죠. 그러면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어요?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지금은 뭘 행사해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렵나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집이 아니에요. 저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주인한테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제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 권리는 뭐였어요? 임차권이었는데 그 권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소유권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변경. 참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줘도 여전히 갑은 뭐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뭐예요? 소유권이죠.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지만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는 거죠? 줄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인 거죠. 이해되시죠? 물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나중에 을의 전세권이 뭐가 된다면요? 소멸된다면 이제 또다시 갑은 요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권리는 그대로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의 양이 줄거나 느는 걸 뭐라 그래요?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었어요? 작용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작용이라는 말이 뭐냐? 힘이에요. 힘. 파워. 한자로 쓰면요. 힘역자라고 쓰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지만 뭐가 바뀌었다고요? 힘, 파워가 바뀌는 거예요. 힘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거,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좀 두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예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대항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갑이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길날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주택 임차권이죠. 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하나요? 어차피 일단은 주민등록 안 해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뭐만 바뀐 거예요?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만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갑 앞으로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2순위로서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럼 현재 상태라면 경매가 되면 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니까 갑이 돈을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을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재수로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말소가 됐어요. 이랬을 때 을의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요? 여전히 뭐예요? 저당권인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변동이 있나요?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권리냐면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갑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의 양에 변동은 없는 거예요. 다만 갑이 말소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되게 되는 거죠.
순위가 승진되게 되니까 똑같은 저당권이긴 하지만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죠. 2순위보다 뭐가 더 세요? 1순위가 더 센 거잖아요. 이렇게 힘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 세 가지 확실하게 뭐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권리의 소멸이 나옵니다. 교재 보시면 절대적 소멸이란 말이 나오고요. 상대적 소멸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소멸이란 말은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게 되면 뭐예요? 절대적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이란 뭐겠습니까?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죠? 상대적 소멸이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가지고 있는 A라는 건물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요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불탄 게 아니라 을한테 팔았어요. 을에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대신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체만 바뀌었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는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